빛 독촉장은 새벽 6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신문보다 먼저, 우유보다 먼저 사람 목숨부터 조여오는 것처럼 현관문 밑으로 빨간 봉투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도 늘 그렇듯 보리차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약 먹기 전에 뜨거운 물 한 컵을 마셔야 속이 덜 쓰려나? 그런 생각이나 하면서요. 그런데 현관문 앞에 떨어진 빨간 봉투를 보자마자 이상하게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나이 들면 그런 감이 있어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봉투 색만 봐도 먼저 압니다. 봉투 앞면엔 제 이름 석자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정숙 귀하. 그리고 그 아래 굵은 글씨 최후 통지서.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평생 남의 돈 떼먹고 산 적도 없고 외상도 웬만하면 바로 갚았고 연체라는 건 전기요금 자동이체 날짜를 하루 착각했을 때나 한 번 있었지. 빛 독촉장이 올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다시 들어가 안경을 쓰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한 장을 읽는 순간 제가 붙들고 있던 보리차 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채무 원금 3억 8천만 원, 연체 이자 포함 총 4억 2,700만 원, 금일 내 변제 없을 시 법적 조치 및 강제 집행 가능? 저는 한참 그 종이만 내려다봤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3억 8천? 4억 2천? 내 이름? 강제 집행? 한참 뒤에야 제 입에서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 장이었습니다. 채무자란에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연대보증일란은 비어 있었고 하단에는 제 도장처럼 보이는 인감 표시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몸 안의 피가 한순간에 다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장을 제가 직접 찍은 기억은 없었지만 누가 가져갔는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제 아들 민수였습니다. 정확히 2달 전 아들은 웃는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건 진짜야? 이제 고생 끝나고 우리도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 사람이 인생을 망치는 건 칼 들고 덤비는 남 때문이 아니더군요. 엄마, 딱 한 번만 믿어줘. 그 한마디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올해 68입니다. 남편은 7년 전에 먼저 갔고 자식은 아들 하나뿐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동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재료 손질하고 5시에 시장 나가서 밤 9시에 문 닫고 돌아오면 무릎이 감각이 없을 정도로 살았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고 시장 가게를 정리하고 오래 살던 집을 재건축 보상금 받고 정리하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이 딱 3억 조금 넘었습니다. 누가 보면 많은 돈이라 하겠지만 제겐 그게 전 재산이었어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 전세 안고 들어가 살고 병원비 조금, 생활비 조금, 혹시 나중에 요양원 갈 일 생기면 그것도 생각하고 그렇게 아껴서 늙으려고 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어릴 때는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를 잘한 건 아니었지만 엄마 고생한다고 제 어깨 주물러주고 비 오는 날 시장으로 우산 들고 오던 애였어요. 문제는 30을 넘기면서부터였습니다. 직장을 오래 못 다녔어요. 남 밑에서 일하는 체질이 아니라는 둥,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본다는 둥, 맨날 큰 소리만 치고 결국 들어오는 월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34세 미라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미라는 처음엔 싹싹해 보였습니다. 말도 예쁘게 하고 어머님 하며 팔짱도 잘 끼고 제 생일엔 화장품도 챙겨왔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진짜 얼굴이 보이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결혼 1년쯤 지나자 둘이 슬슬 돈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 민수가 진짜 사업 소환이 있어요? 이번에 식자재 납품 쪽 연결만 잘 되면 크게 돼요? 요즘은 자영업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하는 시대예요. 저는 처음엔 웃고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서류 봉투를 들고 와 식탁 위에 펴놓았어요.
거래처 예상표, 수익 구조표, 창고 임대계약서 초안, 심지어 예상 순이익까지 계산해 왔습니다. 그럴듯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표에 약해요. 칸칸이 숫자가 적혀 있고 위에 회사 이름 찍혀 있고 아래에 도장만 번듯하면 아, 뭔가 진짜인가 보다 하고 믿기 쉽습니다. 민수는 진지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평생 철없이 산 거 안다. 근데 이번은 달라. 장모님 반찬 가게 하던 경험도 있고 내가 유통만 잡으면 진짜 된다니까? 그 순간 제 마음이 조금 약해졌습니다. 남편이 없어진 뒤 저는 늘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민수를 제대로 사람 만들어 놓지 못했다는 죄책감. 아비 없이 헛돌게 만들었다는 죄책감. 그래서였을까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미천 한 번만 대주면 진짜 사람 되겠다는 말 앞에서 저는 끝까지 단호해지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안 돼. 이건 내 노후 자금이야. 잘 되면 좋지. 근데 안 됐을 때 나는 어떡하니? 그러자 며느리가 먼저 울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함부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저희도 애 낳고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애는 아직 없었지만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어요.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딱 한 번만 믿어줘. 이번에 안 되면 나도 더는 엄마한테 손 안 벌릴게. 그 장면을 보고 저는 결국 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통장에서 3억을 인출해 민수 계좌로 나눠 넣어줬습니다. 정확히 3억. 제 손이 떨렸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이 돈으로 얘가 자리만 잡으면 내 노후도 저희 살림도 같이 살 수 있겠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착각이었습니다. 처음 2달은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민수는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바빴고 며느리도 회계 본다며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둘은 주말에도 차를 타고 거래처를 돈다고 했고 가끔 저녁에 와서는 피곤한 얼굴로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곧 자리를 잡을 것 같아? 어머님, 이번 달은 거의 손익분기점 넘겼어요?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역시 자식은 한 번 믿어주면 사람 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세상 일이란 잘 될 때보다 이상해질 때 더 조용합니다. 처음 이상했던 건 며느리 손목에 새 시계가 생긴 날이었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한 반짝이는 시계였어요. 제가 물었더니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요? 행사 사은품처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엔 민수가 차를 바꿨습니다. 원래 타던 중고차 대신 검은색 수입차를 끌고 왔어요. 리스야, 엄마. 요즘 사업하려면 차도 이미지야.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켠이 싸해졌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좋죠. 그런데 잘 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빚부터 갚지 차부터 바꾸진 않거든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돈 들어오기 시작했으면 엄마 돈부터 조금씩이라도 갚아야지. 민수는 그 말에 갑자기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사업이라는 게 원래 처음엔 돌려야 돼. 왜 그렇게 조급하게 굴어? 조급하게.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제 전화를 잘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바쁘다며 집에 잘 안 왔고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제게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부탁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정책자금 신청하는데 가족관계 증빙이랑 도장 좀 필요해. 실제 대출은 회사로 들어가고 엄마한테 부담 가는 건 하나도 없어.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그랬더니 민수가 웃더군요. 엄마, 설마 날 못 믿어? 그 말에 저는 또 졌습니다. 도장을 내줬고 신분증 복사도 해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날 제가 손으로 건넨 건 도장이 아니라 제 인생이었습니다. 빚 독촉장이 온 날 이후 저는 바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통, 2통, 10통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걸었더니
세 번째 만에 봤더군요. 어머님. 목소리가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리쳤습니다. 너희 지금 나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이 빚이 뭐야? 내 이름으로 왜 4억이 넘게 찍혀 있어? 며느리는 한참 울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수가 지금 집에 없어요? 없어? 무슨 소리야?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 힘이 풀렸습니다. 그날 저는 택시를 타고 아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고 서랍은 반쯤 열려 있었고 민수 옷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도 몰랐어요. 민수가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저는 그 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안방 서랍 맨 밑에서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엔 제가 모르는 제 이름이 수십 번 적혀 있었습니다. 대출 신청서, 카드론 계약서, 연대보증 확인서, 창고 임대보증 계약, 법인 설립명예 확인서, 제 이름, 제 주민번호, 제 인감.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혀 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가 가져간 건 3억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제 이름으로 추가 대출까지 받아 모조리 끌어다 쓴 거였어요. 며느리는 계속 자기도 피해자라고 울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장의 서류가 제 눈을 잡아 끌었습니다. 창고 임대계약서 하단에 소개인 윤동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윤동철은 며느리의 오빠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예전부터 그 인간은 볼 때마다 눈이 불편했어요. 맨날 사업한다, 투자한다, 사람 붙잡고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는 인간. 결혼식 때도 술 취해 제 어깨를 툭 치며 장인어른, 민수는 제가 키워드릴게요 하던 놈이었죠. 저는 서류철을 덮고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내 오빠도 알았지?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표정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날 며느리에게서 처음 들었습니다. 이 모든 사업 구상이 사실은 민수 것이 아니라 윤동철 것이라는 걸요. 민수는 그 인간 말을 믿고 제 돈을 넣었고 사업이 안 돌아가자 윤동철은 한 번만 더 막으면 된다며 제 명의 대출을 부추겼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엔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갔고 형이 계속 돈만 돌리면 살아난다고 하니 자기도 눈 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민수가 사채까지 손을 댔고 그 빚을 감당 못하자 도망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습니다. 너무 분하면 눈물도 안 나옵니다. 대신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니까. 그날 오후 저는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아들은 실종 신고가 아니라 사문서 위조와 사기, 명의도용, 배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형사과 형사가 제 얘기를 듣더니 얼굴을 굳히더군요. 어르신, 이런 경우 가족 간이라 처리 복잡해집니다.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범죄자입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그렇게 쉽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을 신고하고 돌아오는 길에 시장 골목을 걷는데 세상이 다 낯설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장사하던 거리, 남편과 웃고 싸우며 버텼던 길, 아이 학교 보내며 지나다니던 길. 그 모든 게 그대로인데 저 혼자 바닥이 꺼진 사람 같았어요. 며칠 뒤 독촉장은 더 왔습니다. 은행, 카드사, 캐피털, 나중엔 사채업자 같은 인간들도 집 앞에 찾아왔어요. 오정숙 씨 맞죠? 돈 언제 갚으실 겁니까? 좋게 말씀드릴 때 해결하시죠? 그때 알았습니다. 가난보다 무서운 건 체면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이 죄인 취급받는 순간이라는 걸. 아파트 경비가 저를 피했고 옆집 여자는 문 닫는 소리를 일부러 크게 냈고 복도에서 만난 사람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사람은 자기 인생이 아니라 자식 인생 때문에 더 못 죽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라고 믿었던 애도 망가져 있었고 도망친 아들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누가 이걸 끝내겠습니까? 그래서 버텼습니다. 낮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니고 밤에는 서류를 분류하고 새벽엔 잠도 못 자고 민수 어릴 적 사진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첫 번째 반전이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정숙 씨 아드님 핸드폰이 발견됐습니다. 핸드폰은 시외 고속도로 휴게소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버린 것처럼 전원이 꺼진 상태였고 유심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원 과정에서 삭제된 음성 파일 하나가 살아났습니다. 그 파일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수 목소리였습니다. 헐떡이는 숨소리 사이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엄마, 만약 이거 듣게 되면 윤동철 말 믿지 마.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나도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했어. 도장부터 다시 찾아. 그 뒤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파일이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는 그냥 도망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뭡니까? 누가 쫓았다는 걸까요? 윤동철? 그날부터 저는 며느리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인 줄만 알았던 애가 혹시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일부러 며느리를 불러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라야, 나 이제 다 안다. 내 오빠가 다 꾸민 거지? 며느리는 처음엔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수 음성 파일 얘기를 꺼내자 얼굴빛이 싹 변했어요. 그리고 한참 뒤 정말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민수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럼? 맞으면서 도망친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알고 보니 민수는 마지막에 윤동철이 제 집까지 담보로 잡으려 한다는 걸 알고 서류를 빼돌리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둘이 크게 싸웠고 며느리 말로는 민수가 맞고 집을 뛰쳐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는 겁니다. 왜 이제 말했어? 제가 소리치자 며느리가 무너져 내리듯 말했습니다. 형이 무서웠어요. 어머님 집까지 뺏기면 저도 가만 안 둘 거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제일 독한 인간은 사위가 아니라 며느리 오빠였다는 걸요. 그리고 아들은 비겁하고 멍청했지만 마지막 순간엔 빠져나오려 했다는 것도요. 그 뒤 일은 더 빨라졌습니다. 경찰은 윤동철을 본격적으로 추적했고 저는 시장에서 오래 장사하며 알게 된 사람들을 총동원했습니다. 시장에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택시기사도 있고 중고차 하는 사람도 있고 흥신소했다 접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평생 허투루 인사하고 살면 안 되더군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윤동철은 수도권 외곽 모텔을 전전하며 숨어 있었고 명예 빌려 쓰던 창고도 이미 정리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결국 잡혔습니다. 체포 소식을 듣고 저는 이상하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가워졌어요. 왜냐하면 잡혔다고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제 돈 대부분은 이미 흩어졌고 민수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했고 제 명의 빚은 종이 위에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윤동철이 잡힌 다음 날 한 지방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정숙 보호자분 맞으십니까? 환자분이 의식 찾으면서 연락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환자가 민수였습니다. 고속도로 인근 국도에서 의식 없이 발견돼
신원미상으로 입원해 있었고 머리를 다쳐 한동안 말도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민수는 정말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은 퀭했고 팔엔 멍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민수가 울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제 가슴도 같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 옆에 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는 있었구나.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윤동철이 망친 게 아니라 네가 첫 번째 도장 들고 나간 날부터 시작된 거야.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살아 돌아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후회한다고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살려는 두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죽게는 안 두되 쉽게 안아주지도 않겠다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냉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수사는 길어졌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윤동철은 아예 처음부터 제 돈을 노리고 판을 짠 거였어요. 민수를 사업 대표 얼굴 마담으로 세우고 며느리를 회계 명목으로 붙여놓고 제 돈 3억을 종잣돈 삼아 명예대출 카드론 불법 사채까지 돌린 겁니다. 민수가 멍청하게 휘둘린 건 맞지만 중간부터는 분명히 알고도 저지른 일도 있었습니다. 그 대가로 민수도 공범 조사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형을 도운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결국 형과도 연을 끊었습니다. 저요? 저는 그 긴 시간 동안 딱 하나만 붙잡았습니다. 제 이름을 되찾는 것.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찾았냐고 물었지만 제겐 그게 더 중요했어요. 제 명의 대출 중 상당수는 위조와 강요 정황이 인정돼 취소되거나 감면됐고 남은 부분은 윤동철 측 재산 압류와 민수 변제 계획으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3억을 전부 돌려받진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절반도 못 찾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걸 지켰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 내 이름이 사기꾼 이름표처럼 남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지금도 저는 가끔 새벽에 깨면 그 빨간 독촉장 봉투가 떠오릅니다. 현관문 밑으로 밀려 들어오던 소리, 손끝이 얼어붙던 감각, 보리차 컵 깨지던 소리까지 선명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장면 다음으로 또 다른 장면이 따라옵니다. 병실 침대 위에서 울던 민수, 수갑 차고 고개 숙인 윤동철, 그리고 변호사가 제게 서류를 내밀며 말하던 그 순간 오정숙 선생님, 이제 선생님 명의 빚은 대부분 정리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오랜만에 제가 살아있구나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노후자금 3억을 맡겼는데 돌아온 게 빚 독촉장이었다고 하면 저를 불쌍하다고 합니다. 맞아요? 불쌍했죠? 억울했고 수치스러웠고 죽고 싶을 만큼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일 끝에 제가 진짜로 잃은 게 뭔지 아세요? 돈보다 먼저 순진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더는 가족이라고 무조건 믿지 않게 됐어요. 대신 얻은 것도 있습니다. 누가 내 삶을 망가뜨렸을 때 거기서 완전히 끝날지 아니면 이를 악물고 다시 내 이름을 되찾을지 결국 마지막 결정은 나한테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민수는 지금 작은 물류회사에서 야간 일을 합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저를 엄마라고 쉽게 부르지 못합니다. 문 앞에서 망설이다. 반찬통만 두고 가는 날도 많아요. 저는 아직 그 애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반찬통 뚜껑을 열어보면 예전 남편이 좋아하던 멸치볶음이나 제가 좋아하는 동치미가 들어있어요. 그걸 보면 압니다. 저 아이도
평생 이 짐을 지고 살겠구나. 며느리는 지방으로 내려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끔 안부 문자는 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죽을 때까지 갚겠습니다. 저는 아직 답장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줄만 보냅니다. 살아서 갚아? 그 말에 제 모든 뜻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윤동철은 실형을 받았습니다. 재판 마지막 날, 그 인간이 제게 고개를 숙이며 실수였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실수는 한 번 하는 거야. 너는 직업이었지. 그 말을 하고 돌아서는데 정말 속이 시원하더군요. 노후 자금 3억을 맡겼는데 돌아온 건 빚 독촉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한동안 제 삶의 전부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뒤 문장을 하나 더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끝내 제 인생 전체를 빼앗기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살아남았고 제 이름을 되찾았고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았으니까요.